복잡한 법률 이야기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갚은 빚을 또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이중지급의 덫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피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데 바로 공탁제도입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는 그 빚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한테 줘요 하고 다른 한쪽에선 법원에서 그 돈 압류됐으니까 꼼짝마 하는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대체 누구한테 줘야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선택을 잘못하면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갚아야 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 바로 그 이중지급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위험천만한 덫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공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요. 법원이 운영하는 아주 안전한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줘야 할지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이 돈을 법원 금고에 딱 맡기는 거죠. 그러면 자,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저 복잡한 싸움에서 한 발 싹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제도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공탁 제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중 지급이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공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맡겨진 돈을 어떻게 찾아가는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공탁 대체 언제 하는 걸까요? 이게 재밌는 게요. 공탁을 하는 이유가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내가 갚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동전의 양면 같죠? 이 두 가지 유형,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제 공탁이에요. 이름 그대로 빚을 갚기, 즉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일부러 이자를 더 받아내려고 돈을 안 받아요. 피해요. 아니면 채권자가 갑자기 사망해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대체 누구한테 줘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채무자가 아니 전 갚을 의사가 있다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행공탁입니다. 이건 뭐랄까요?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채권자들이 내 월급이나 은행 예금에 압류를 걸러버리면 법원에서 그냥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봐요, 그 돈 채권자한테 직접 주지 말고 우리 법원에 맡기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 집행 절차의 한 부분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둘의 핵심 차이가 뭔지 딱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변제 공탁은 민법에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받을 사람, 즉 피공탁자를 꼭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집행공탁은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강제 명령이고요. 여러 채권자 중에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는 나중에 법원이 정할 문제니까 처음엔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발적이냐, 강제냐, 돈 받을 사람을 지정하냐, 안 하냐, 여기서 확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이렇게 딱 부러지지가 않죠. 훨씬 더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공탁해야 할 이유랑 또 법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동시에 터져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상황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바로 혼합공탁입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채권이 팔렸다는 통지도 오고, 그러니까 변제공탁 사유가 생겼는데 동시에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도 날아온 거예요. 집행공탁 사유까지 생긴 거죠. 이럴 때 채무자가 제발 이중지급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방에 모든 의무를 끝낼 수 있도록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딱 합쳐놓은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제도입니다. 이런 복잡한 혼합공탁 상황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진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순서요. 채무자인 나한테 채권양도 통지랑 압류명령, 이 둘 중에 뭐가 단 1초라도 먼저 도착했는가? 이 아슬아슬한 시간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돈의 주인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명령보다 먼저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통지가 먼저 왔으니까 빚을 넘겨받은 새로운 채권자,
즉 양수인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압류를 건 쪽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잠깐만요. 그 채권량도 그거 가짜 계약일 수도 있잖아요. 무효입니다. 하고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고 머리가 터지죠.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혼합 공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압류 명령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압류에는 처분금지 효력이라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압류 명령이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채권은 법적으로 그냥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동결되는 거죠. 주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실 이 채권 팔렸어요 하는 통지가 와봤자 이미 얼어붙은 채권에 대한 거라 압류한 채권자한테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치열하고 복잡한 싸움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돈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긴 사람은 법원 금고에 잠자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건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돈 찾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보시면 돼요. 1단계, 먼저 소송을 진행했던 집행법원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저 돈 주세요 하고 배당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2단계, 그러면 법원에서 네, 당신이 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하는 일종의 확인증, 바로 지급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마지막 3단계, 이 증명서를 들고 실제 돈이 보관된 공탁소에 가서 딱 제출하면 드디어 내 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유용한 실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1,000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갈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서류도 복잡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냥 신분증 하나만 딱 들고 가도 돈을 찾을 수 있어요. 훨씬 간단하죠? 알아두면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전처럼 이 모든 걸 하려고 꼭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전자공탁 시스템이 있거든요. 덕분에 돈을 맡기는 것부터 나중에 찾는 것까지 웬만한 건 그냥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편해졌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시겠죠? 공탁이라는 게 그냥 돈을 법원에 맡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정말 복잡하게 얽힌 채무 분쟁의 한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2번 나가는 그 끔찍한 위험으로부터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위기관리 도구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공탁이라는 아주 든든한 방패 하나를 얻으신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복잡한 상황에 딱 놓이게 된다면 이중 지급이라는 덫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진짜 지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데서 시작될 겁니다.